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예숙입니다. 올해로 66살이 되었어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순태고요. 몇 년 전에 도시로 떠났죠. 그 뒤로는 연락도 뜸해졌어요. 아들 얼굴 보는 게 큰 소원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죠. 오늘은 순태에게서 전화라도 올까 하고요.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매일 부지런히 살았어요. 마당도 쓸고 텃밭도 가꾸고 바쁘게 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루는 이웃집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애수가 너희 아들 언제 온다고 하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바빠서 이번에는 못 온대요.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사실 순태는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식들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죠. 저만 빼고요. 시장에 가면 이웃들이 자식 선물 사느라 바빴어요. 애수가 너는 뭐 안 사? 그 말에 또 거짓말을 했죠. 전에 사뒀어요.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순태를 찾아가면 어떨까?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순태가 이사 갈 때 적어줬거든요. 하지만 갑자기 찾아가는 게 맞나 싶어 며칠을 고민했어요. 결국 용기를 내기로 했죠. 에이, 내 아들 보러 가는데 뭐가 잘못됐나? 가보자. 그렇게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순태가 좋아하는 된장, 김치도 넣었고요. 이걸 먹으면 고향 생각도 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버스터미널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4시간이나 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아들 얼굴 본다는 생각에 설레기만 했죠. 터미널에 도착하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표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젊은 부부가 있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문득 순태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제 품에서 떨어질 줄 모르더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생각했어요. 순태는 얼마나 놀랄까?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했더라고요. 도시는 정말 복잡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 다니고 차들은 쉴 새 없이 지나갔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며 순태의 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길을 잃지 않고 찾을 수 있었죠. 아파트 앞에 서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과연 어떤 반응일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든 보따리가 무겁게 느껴졌죠. 순태가 좋아하는 된장, 김치, 고추장. 정성껏 준비해 온 것들이에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며느리 얼굴이 보였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약간 벌어진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쩐 일로?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억지로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했죠.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깜짝 놀랐지? 지나가다 들렀어. 순태는?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곤란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아, 출장 중이에요. 내일 아침에나 들어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4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정작 보고 싶던 아들은 없다니. 하지만
이미 온 걸 어쩌겠어요.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말했죠. 그래. 그럼 하루만 묵고 가면 되겠구나.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맞이했어요. 그 모습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손주들이 보이더라고요. 큰 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이 됐더군요. 하지만 아이들은 제게 관심도 없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하니? 며느리가 아이들을 채근했어요. 아이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오면 반갑게 뛰어와 안기곤 했는데 세월이 참 많이 흘렀나 봐요. 며느리는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아마도 손님방인 것 같았죠. 어머니, 여기서 쉬세요. 짐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내가 할게. 넌 바쁠 텐데.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물러났어요. 방에 혼자 남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지만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은 모두 제가 모르는 것들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낯설었죠. 이게 정말 내 아들의 집일까? 왜 이렇게 낯설고 불편할까? 짐을 풀면서 가져온 선물들을 꺼냈어요. 손주들 옷, 순태가 좋아하는 고향 과일. 하나씩 꺼내며 생각했죠. 이걸 받고 좋아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렇게 제 첫날 밤은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하룻밤이 제게 얼마나 큰 후회를 안겨줄지.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갔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갔죠.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며느리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해졌어요. 예전에는 함께 부엌에서 일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꺼내며 말했죠. 순태가 좋아하는 된장이랑 김치 가져왔어. 같이 먹자.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어머니, 저희는 요새 건강식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알레르기도 있고. 제가 준비한 음식 드세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정성껏 담가온 김치와 된장이 괜히 싸구려 같아 보이더라고요. 며느리는 제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처럼요. 식탁에 앉았는데 손주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밥 먹을 때는 그런 거 보면 안 돼. 제가 말하자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죠. 어머니, 요즘은 달라요. 아이들 공부에도 도움이 돼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나 봐요.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음식은 맛있어 보였지만 왠지 제 입에는 맞지 않았죠. 싱겁기도 하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식사 내내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가끔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야채도 먹어. 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죠. 제가 손주들에게 말을 걸어도 대답은 짧기만 했어요. 학교는 재밌니? 네, 친구들은 많니? 네,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가족의 모습일까?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목욕 준비해 드릴게요. 피곤하시죠? 고마운 마음에 욕실로 향했는데 들어가 보니
놀랐어요. 욕실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어떤 버튼을 눌러야 물이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샤워기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결국 며느리를 다시 불러야 했어요. 미안해.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설명해 줬지만 자꾸 민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촌스럽고 구식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겨우 씻고 나와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며느리가 이불을 가져다 주며 말했죠. 어머니, 혹시 코 고는 습관 있으시죠? 아이들 방이랑 붙어 있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이 집에서 얼마나 불편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죠. 코를 곤다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습관이 생겼나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건가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어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이불은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아프고 베개는 높아서 목이 뻐근했죠. 고향 집 냄새나는 내 이불이 그리워졌어요.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의 소음도 낯설었고 에어컨 바람도 차갑게만 느껴졌어요.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앉았어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름답긴 했지만 그 불빛 속에 제자리는 없어 보였어요. 내가 왜 여기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고향 집이 너무나 그리워졌죠. 내 냄새 나는 이불, 새소리 들리는 아침, 텃밭의 채소들 모든 게 그리웠어요. 한숨을 쉬며 다시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5시였죠.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아직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어요. 조용히 일어나 방을 정리했어요. 이불을 개고 옷을 갈아입은 뒤 거실로 나갔죠. 아들 가족들은 아직 자고 있는 듯 했어요. 집안은 고요했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실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침 준비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막상 부엌에 들어서니 당황스러웠죠.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전기밥솥부터 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됐는데 이건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여러 버튼이 있고 화면에는 이상한 글자들이 떠 있었죠. 이게 뭔지 한참을 들여다봤지만 결국 포기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크고 넓은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득했지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갔어요. 작은 통들에 담긴 것들, 포장된 채소들, 어떤 건 이름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한참을 헤매다 결국 아침 준비를 포기했어요. 그냥 식구들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았죠. 소파에 앉아 TV라도 보려고 했는데 리모컨을 보고 또 당황했어요. 버튼이 너무 많았거든요. 우리 집 TV는 전원, 채널, 볼륨 버튼만 있었는데 이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그때였어요. 순태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 순태의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나는구나 싶어서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고 반갑다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순태의 표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엄마가 왜 여기 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역력한 목소리였거든요. 마치 제가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지.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순태는 한숨을 쉬며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제가 출장 가는 줄 모르셨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맞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갑자기 찾아온 게 실수였나 봐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마치 제가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말이에요. 미안하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겨우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순태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았어요.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더니 말했죠. 엄마 오늘 저녁에 친구네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엄마는? 말끝을 흐리는 순태를 보며 알아들었어요. 빨리 돌아가라는 뜻이겠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알았어. 내가 방해됐구나. 곧 갈게. 순태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인가 싶었죠. 예전에 그렇게 애교 많고 다정하던 아들이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엄마 그게 아니라. 순태가 뭔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 여보 왔어요? 며느리가 놀란 듯 말했어요. 그러곤 저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그렇게 어색한 아침이 시작되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있어 보자, 이해해주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태는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앉았고 며느리는 바쁘게 움직이며 아이들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죠. 손주들은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저는 이 분위기가 너무 불편해서 무언가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물었죠.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니? 며느리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내가 이 집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전에는 함께 부엌 일을 하며 이야기도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나 봐요. 식사를 하는 동안 며느리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오늘 학원 끝나고 할머니랑 시간 좀 보내. 할머니께서 멀리서 오셨잖아. 그 말에 손주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큰 벌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얼른 말했죠. 아이고, 괜찮아. 얘들이 바쁠 텐데 뭐. 나는 그냥 있어도 돼.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큰 손주가 불쑥 말했어요. 할머니, 말투 교정해 주실래요? 시골 사투리 듣기 싫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 말투가 그렇게 이상했나요? 시골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하는데 도시에서는 이상한가 봐요. 며느리가 얼른 말을 돌렸어요. 얘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할머니 섭섭하시잖아.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뒤였죠. 제 존재 자체가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말투까지 고쳐야 한다니. 제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야 하나 봐요. 식사가 끝나고 순태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제가 가져온 김치를 꺼내 권했어요. 순태야, 너가 좋아하던 거야. 한 숟가락만 먹어봐. 순태는 망설이다 한 숟가락 먹었어요. 그런데 곧 인상을 찌푸렸죠. 엄마 이거 짜요. 요새는 저염식이 좋대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김치였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나 봐요. 제가 담근 김치가 이제는 순태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니. 마치 제 정성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 서글펐어요. 오후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옷 좀 사러 가실래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며느리가 저를 배려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쇼핑몰에 도착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옷은 어떠세요? 요새 어르신들이 많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아직 60대 초반인데 어르신이라니요. 난 괜찮아. 내 옷도 많은데 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도시에 오셨으니 옷 좀 바꿔 입으세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멋지게 보이면 좋아할 거예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제 옷이 촌스럽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옷들은 제 인생이에요. 각각의 옷에는 추억이 담겨 있는데 그걸 모두 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니요. 마음속으로는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결국 옷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순태가 일찍 들어와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순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순태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순태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죠. 그 침묵의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엄마 우리가 연락을 자주 못 드려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다음부턴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 집에 오는데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알았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리는 걸 참으며 말했어요. 순태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엄마 우리 생활 방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가져오신 음식들 저희한텐 좀 맞지 않아요. 아이들 알레르기도 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가져온 모든 것들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았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 된장, 다 버려야 할 것들이 되어버렸죠. 알았어. 내가 시골 늙은이라 이런 것도 모르고 미안하다. 순태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해서.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얼른 갈게. 순태가 놀란 듯 물었어요. 엄마 내일 가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지금 가야겠어. 너희한테 방해될 것 같아. 서둘러 짐을 쌌어요. 며느리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현관을 나서는데 손주들이 나왔어요. 할머니, 벌써 가요? 그 말에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그래,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또 보자.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 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옆자리 아주머니가 물티슈를 건네주셨죠.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바보였어. 아들 집에 가서 이런 대접 받을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갔을 거야. 아주머니가 위로의 말을 건네셨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 것 같지 않았어요. 마을에 도착해서 집으로 향하는 길, 눈물 젖은 얼굴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다 뭐야? 내가 왜 갔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미련하다. 그렇게 저는 하루 만에 돌아왔어요. 가슴속에 커다란 상처를 안고서요. 이제 더 이상 아들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죠. 내 집, 내 냄새 나는 이곳이 그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익숙한 냄새와 풍경의 안도감이 들었어요.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어요. 내 아들, 내 손주들과 이렇게 멀어져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순태는 더 연락 안 할 거라고요.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에 나갔어요. 거기서 우연히 문화센터 소식을 들었죠. 그림 교실이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뭘 그려? 늙은이가 그림은 무슨.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림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젊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자식벌 되는 사람한테 배우려니 쑥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들 생각, 며느리 생각이 잠시나마 잊히는 것 같았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림 실력이 늘었어요. 마을 풍경을 그리고 들꽃도 그리고 어느새 제 방 벽에는 제가 그린 그림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을 하셨어요. 박예숙님, 이번에 열리는 전시회에 작품 하나 내보는 게 어떠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참가하기로 했어요. 전시회 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사고 싶다고도 하셨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때 전화가 왔어요. 순태였죠. 엄마 잘 지내세요? 저희가 너무 연락을 못 드려서. 순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래, 나는 잘 지내. 너희들도 잘 지내지? 네, 엄마. 그런데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찾아뵐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래, 오려면 와라. 하지만 내 시간에 맞춰서 와야 해. 나도 이제 내 삶이 있거든. 순태가 놀란 듯 물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응,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 다음 주에 또 전시회가 있어서 바쁘거든.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내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문득 그 달을 그려보고 싶어졌죠. 이젠 알겠어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순태와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순태의 표정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순태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와 아이들도 어색한 듯 서 있었죠. 그래, 잘 지냈다. 어서 들어와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태 가족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고 놀란 눈치였죠. 엄마 이 그림들 다 엄마가 그리신 거예요? 순태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래, 내가 그렸어. 이제 그림 그리는 게 내 낙이 됐어. 며느리가 그림들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실력이 좋으실 줄 몰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진심 어린 칭찬 같았거든요. 손주들도 그림에 관심을 보였어요. 할머니, 저도 그림 그리는 거 배우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다음에 올 때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식사 시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순태가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우리가 무례했던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괜찮다. 나도 너희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지.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며느리도 말을 보탰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고 연락도 자주 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고맙다.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으니까. 서로 적당히 연락하고 지내자. 순태와 며느리가 놀란 듯 서로 쳐다봤어요. 제가 이렇게 말할 거라고는 예상 못했나 봐요. 엄마 혹시 저희 때문에 서운하신 건 아니죠? 순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니다. 그저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것뿐이야. 너희에게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찾고 싶어. 그 말에 순태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야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식사를 마치고 순태 가족이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실 때는 편하게 오세요. 저희가 환영할게요. 그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래, 고맙다. 다음에 갈 때는 내가 그린 그림 하나 가져갈게. 너희 방에 걸어두렴. 순태 가족이 떠나고 혼자 남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갑자기 찾아왔다 떠난 가족들 때문에 집안이 어수선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겪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잠잠해지고 이제야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 듯 했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는 서툴러서 창피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니 그 그림들 하나하나에 제 추억과 감정이 담겨 있더라고요. 꽃을 그린 그림에서는 봄날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고 산을 그린 그림에서는 등산했을 때의 상쾌함이 떠올랐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겪었던 좌절과 기쁨, 그리고 성취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특히 눈에 띄는 건 제가 처음 그렸던 풍경화예요. 지금 보면 많이 서툴고 어설프지만 그때의 저에겐 정말 대단한 작품이었죠. 그 그림을 보고 있으니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이 다시 떠올랐어요.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건 언제나 두렵지만 그만큼 가슴 뛰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붓과 물감이 놓인 책상으로 다가갔어요. 이 자그마한 공간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되었네요. 여기 앉아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 걱정도 잊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취미였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저의 새로운 인생이 되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물감들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각각의 색깔들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았죠. 빨간색은 열정, 파란색은 평화, 노란색은 희망. 이 색들로 제 인생을 그려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는 진한 색으로, 때로는 연한 색으로 제 감정을 표현해왔죠.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빛과 주황빛이 섞여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죠. 문득 그 노을을 그리고 싶어졌어요.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 노을처럼 우리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어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앉았어요. 물감을 섞어가며 노을의 색을 만들어냈죠. 붓끝에서 노을빛이 번져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만들어내는 이 작은 세상에 푹 빠져들었죠.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집에 다녀온 일, 그곳에서 느꼈던 서운함과 아쉬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런 감정들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붓으로 그 감정들을 캔버스에 쏟아내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태와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어릴 적 손을 잡고 걸어 다니던 일, 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 첫 직장에 합격했다고 좋아하던 모습. 그 추억들을 떠올리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우리 사이에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진 않겠지만 언젠가는 그 벽을 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알겠어요. 인생은 끝없이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걸요.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처럼 누구나 언제든 변화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그림을 시작했을 때처럼 아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언젠가는 가까워질 수 있겠죠. 붓끝에서 노을빛이 번져갑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아들에게 선물해야겠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요. 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도 이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갈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취미 생활을 꼭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림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운함과 아쉬움이 조금은 풀어진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던 감정들을 이렇게 풀어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겪은 일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우리 모두 완벽할 순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세대 간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앞으로는 아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변화하고 노력하면 아들도 언젠가는 그 마음을 알아줄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제 그림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제 안에 있는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림이라는 좋은 친구가 항상 함께 할 거고요. 그림은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여러분만의 위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여러분은 힘을 얻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기를 기대하며 이만 붓을 놓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